강설, 유정원. 이 강설은 유정원의 저작인 유하동집 43권에 실려 있습니다. 그 저서를 유하동집이라고 하죠. 이 작품은 그의 나이, 유정원은 나이 37세 때, 그때 서기로 810년입니다. 그때 조정의 그 예부 원해랑으로 한참 승승장구하던 시기에 평소에 자기의 재주를 인정해가지고 그 잘 이끌어주던 그 재상 왕숙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반대파에 의해서 실각이 됐습니다. 조정에서 쫓겨났죠. 그러자 역시 유정원 역시 그와 이제 동반해서 같이 그 실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영주 사마로 좌천이 돼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부 원해랑에 있다가 영주 사마. 영주 거울에 자사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사마라는 작은 그 소속 관리로 좌천이 되는데, 영주는 어디가 있느냐? 이 당나라 서울은 서울 장안 저기 서북 쪽에 있는데, 그 여기 동남쪽, 왜냐하면 초나라 이쪽 남쪽 지역에 그 위치하는 곳으로서 장안에서는 참 수천리 이상 되는 아주 장안에서 봤을 때는 변방이라 할 수 있는 아주 살기에 힘겨운 그런 장소로 좌천이 돼 간 겁니다. 거기 가서는 그 객지에서 이 사람이 그 유정원이 참 비참한 생활 속에서 그 소인매의 모함으로 쫓겨난 과거 전국시대 그 초나라 충신인 구런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구런의 처지와 자기 처지가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구런이가 그 이소경을 썼죠. 이소경이라는 게 구런이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초사의 첫머리에 있는 부분인데, 그 이소경을 모방한 글 수십 편을 썼습니다. 유정원이가.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억울한 심경을 그 작품에다 반영을 했는데, 이 강설이라는 작품도 역시 37세 때 영주 사마로 있을 때 쓴 작품으로서 아까 거기 구런이에게 스스로에게 견준 억울한 심경을 느꼈던 그런 심경 역시 이 강설이라는 작품 속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 유정원이라는 인물은 자는 자후, 그래 유자후라고 하죠. 자는 자후이고, 그리고 또 하동지방 출신이라 해서 아까 유하동집이라 했는데, 그래서 유하동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주자사를 지냈다고 해서 유주는 이제 버들조자 성씨하고 같네요. 유주자사를 지냈다고 해서 유유주라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 한유와 함께 그 당나라 시대의 고문운동가로 그 고문운동을 부흥하자, 이걸 주창하는 인물이고, 또 당송 8대가 가운데 역시 한 사람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 혁신 정치적으로는 혁신적인 이제 보수파인데, 이 사람이 그 아까 얘기한 재상 왕숙문과 뜻이 맞은 거이죠. 그래서 함께 신정치에 참여했는데 결국 실패해서 영주 사마와 그 다음에 유주자사로 이렇게 좌천되어서 상당히 불운한 그런 인생을 산 인물입니다. 이 강설 작품은 그 입성, 평상 거입 사성 중에 입성의 설자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절, 멸, 설이 이 가로설자, 설자운통에 들어있는 글자인데, 그 설운을 적용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유정원이 그 문집에 수많은 시와 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참 대표적인 작품이라 이런 평을 받는 그야말로 시에서는 가장 으뜸가는, 물론 유정원으로서 작품 중에 가장 으뜸가지만은 다른 시 모든 것을 통틀어 봐서도 결코 두 번째 가지 않을 정도로 그야말로 완전한 그 시의 진수를 보여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보죠. 천산조비저리요 만경인종멸이라. 여기서 이제 천자와 만자는 숫자로서 천이나 만은 어떠한 수 완전한 단계죠. 그래서 많다는 것을 의미할 때는 천이니 만이니 또 백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많은 산, 수많은 길,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천산조비저리요. 여기에 이 산하고 그리고 이 경하고 산과 길과 이 두 개는, 두 글자는 뒷구에 있는 이 한강과 서로 연관됩니다. 산이며 길이며 그리고 차가운 강, 서로 연관돼서 서로 이제 그 혈맥이 상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조자, 이거는 생물이죠. 날아다니는 건. 사람, 역시 동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사리봉과 이 셋이 인과 조와 인이 이 옹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구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끊을 절자하고, 끊어진 것은 연결되지 않고 뭔가 확실히 뭔가 절망이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런 의미의 절인데, 절과 멸, 이 멸자하고 멸도 소멸된다는 거죠. 여기서 무수화부터 해가지고 이 가운데가 불화가 있네요. 물과 불이 같이 붙으면 꺼질 수밖에요. 물이 작고 불이 많으면 물이 마를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로 상극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물과 불은 서로 공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없어진다는 소리죠. 그리고 멸절과 이제 서로 연관되고, 그리고 멸절 두 가지가, 그 다음에 멸절이 이 독자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어져 없고 이건 사라지고 없고 그것이 독, 이것은 다 없는데 뭔가 하나는 있다는 얘기죠. 독이란 것은 둘이 아닌 한 가지를 이 독이라 그럽니다. 홀로 오로지 하나라는 의미가 독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앞구에 하나하나씩의 뒷구에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에서부터 우선 날아간다 그러면 새가 있으니까 날아간 것이고, 사람 있으면 발족자, 발자취 종자죠. 발자취라는 것은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왕래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비자 날아다니고 걸어다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낚시질을 하고, 역시 날아다니고, 새는 날아다니고 사람은 걸어다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구에 아무개는 낚시질하고, 어떤 행위 움직이는 것이 앞뒤에서 두 글자가 뒤에 글자에 또 역시 집약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글자 한자가 모두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 의미를 약간 조금 더 그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 바느질을 할 때 아주 꼼꼼한 그 바늘땀으로 머리카락처럼 아주 가는 그 명주 배옷을 깁듯이 허점이 없는, 흔적이 없이 아주 말끔하게 기우는 아마 그런 느낌을 갈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앞에 두 구, 천산조비저리요 만경인종멸이라, 이 두 구는 이 뒷구, 고주 사리봉이 독조 한강설 이 말을 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뒤의 두 구를 이해하기 전에 우선 이것을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건 느닷없는 참 뚱딴지 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냥 보통 많은 산에는 새들 날아가는 새들이 다 끊겼고, 그리고 수많은 길에는 사람의 자취가, 사람 다니는 그 왕래는 자취가 흔적이 없구나. 이거 그냥 그게 저게 그 무슨 의미가 있는 소리냐. 이렇게 그야말로 그 이해할 수 없는 어느 의미가, 별반 의미가 없는 말이라고 이렇게 얼른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뒤에, 마지막에 뒤에 오는 고주사리봉이 독조 한강설이라, 이것을, 그 의미를 여기에다가 대비함으로써 여기서 비로소 이제 참 기상천외한, 이제 신기한, 그야말로 신이 얘기하는 그런 말로 여기서 이제 재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또 비유한다면 그 꽃나무에 한번 비유해 봅시다. 그 어떤 아름다운 꽃나무가 있다고 했을 때, 앞에 두 구는 천산조비리요 조비저리요 만경인정멸이라, 이 두 구는 어떤 비옥한 그 기름진 어떤 토양 위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는 나무라 볼 수 있고, 뒤에 두 구는 그 나무 가지에서 참 곱게 피어가지고 진한 향기를 풍기는 그런 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꽃이라는 것은 어떤 아름답게 진한 향기를 풍기는 그런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그 나무가 있어야겠죠. 땅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고, 그래 무성하게 잘 자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꽃이 피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앞부는 뒤귀를 위한 근본이며 기본이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첫 구에서 천산조비절이라, 이것은 천산은 여기저기 그 높낮은 산, 별의별 형태의 산들에는, 그 산에는 우선 뭐가 사느냐, 그 새들이, 무수한 각종의 새들이 참 서로 짝을 찾아 날아다니고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또 만경인정멸이라, 그 수많은 얼기설기 동서남북으로 뻗어 있는 그 길들, 사람이 다니는 그 길들은 뭐냐, 사람이 오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길에는 사람이 다니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지금 끊어질 자하고 사라질 멸자가 있음으로써 그 당연한 질서, 새가 날아다니고 사람이 걸어다니고 하는 것들이 이것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새가 날아다니지 않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당연한 것을 무너뜨리면 그만한 엄청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눈이 워낙 많이 내려서 아주 운세가 된 거죠. 그래서 온 누리가 차디찬 그 눈 속에 파묻힌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그 행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새들도 날아갈 수 없고, 다른 것을 중지하고, 그래, 중지해서 이제, 그 추위를 피하고 있겠죠. 사람들도 밖에 나오지를 못하고, 눈이 차려있으니까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죠. 워낙 눈이 많은 세상이 고요하고, 그야말로 죽은 세상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고주사리봉이 독조 한강선이라는 말이 뒤에 옵니다. 이게 외로운 배라는 소리는 두 배가 아니고 배 한 척이라는 소리입니다. 한 척, 이게 배는 이제 거룻배, 아주 이제 작은 고깃배입니다. 외로운 배에 사리봉이 참 도롱이 쓰고, 이 도롱이 사자죠. 삿갓입자. 도롱이 쓰고 삿갓을 쓴 그 할아버지, 나이 많은 노인이 독조 한강선이라 혼자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서 차가운 강물에 나리는, 그 눈이 나리는데, 눈 내리는 차가운 강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네. 이런 가운데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러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잠자고 고요한 그 가운데 뭔가 그와 다른 뭐가 있더라 이거죠. 이게 뭐냐면 낚시질하는 사람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일이죠. 특이한 일이죠. 이게 과연 이거 좀 이상한 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광경인 겁니다. 그 어리둥절한 그 광경이라 할 수 있죠. 그 흰눈이 흩날리는 저 강 위에 그 도롱이를 몸에 두르고 삿갓을 눌러쓴 늙은 할아버지 하나가 고깃배에 올라앉아서 고기를 낚고 있는 그 광경, 이것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아무리
보아도 고기는 낚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낚싯대만 들이고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낚시질하는 것은 고기를 낚기 위해서는 낚시질을 하는 건데 고기가 낚아질 리가 만무이죠. 왜냐? 고기 역시 그 추운 날씨에 위에 뜰 리가 없는 거죠. 예, 고기는 저 물 밑에는 고기 수온이 수온이 이제 더 높아 따뜻하죠. 그래서 위로는 안 올라옵니다. 하도 추우면은. 그러니까 물 밑에 따뜻한 곳이 좋아서 저 위에 유역하는 이끼가 아무리 맛있게 보이더라도 거기는 관심이 별로 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노인은 고기가 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과연 모르고 있겠느냐? 그건 좀 그러지 않겠지요. 어려서부터 참 허리가 굽은 그 노인, 할아버지 될 때까지 한평생 고기잡이로 살아온 그가 그 고기의 그 속성을 모를 리가 없을 거란 얘기죠. 그래. 그러면은 그 노인은 현재의 모든 상황을 지금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고기가 낚아 올리지 않을 줄 알면서도 고기를 낚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크게 자기가 있는 그 환경을 보면은 새들도 날아다니지 않고 사람들도 하나 다니지 않는 지금 그 상황을 자기는 역시 자기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자기는 나온 거거든요. 그럼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현재의 그 눈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을 혼자서 부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 부정보다도 대항을 하고 있는 것이 조금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그 현 상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 작품을 쓴 유정원이가 그 차디찬 그 세태,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해도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참 매도되고 잘못됐다고 비난을 받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참 고달픈 벼슬살이를 자기가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평가를 받지 말고 이렇게 쫓겨나고 그런 것이죠. 그것을 지금 차디찬 이 그 날씨에다가 견준 것이고, 역시 그 속에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뭐 이 지금 현재 상황을 대항을 하고 부정하고 하는 그 낚시하는 그 할아버지, 이 어옹, 고기잡이를 유정은 자기 자신에다가 대비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그야말로 입신의 경지에 들은 아주 훌륭한 어떤 그 솜씨 좋은 화가, 아주 뛰어난 아주 신기한 그런 어떤 조예에 들어간 그런 화가가 겨울 설경을 한번 그리면서 허공에다, 종이가 있는 허공에다가 윤곽을 드러내고 자기의 그 그림의 그 상상력을 거기다가 묘사한 것 같은 그 수준 높은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후세에서는 이 작품을 가지고 한강 독조도라, 한강에서 독조한다, 차가운 강에서 혼자 낚시 한강 독조도, 그림 노자를 붙여가지고 이것이 바로 그림이다. 그냥 이 광경을 읊으면서 생각하면 그 자체가 그냥 그림으로 환히 느껴지는 그야말로 생생한 그림이라 볼 수 있다 해서 한강 독조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산 조비절이요 만경인종멸이라 일천산 나는 새 끊기어졌고, 새 나는 것이 끊어졌고 하는 것을 나는 새 끊기어졌고, 만경인종멸이라 일만길 사람 왕래 사라졌는데, 일만길에 사람 왕래, 종자를 왕래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람길 사라졌는데, 그런데 이르는 가운데 고주 사리봉이 독조 한강설이라 요런배 사립 차림, 사와 도롱이와 삿갓을 쓴 그런 차림의 늙은이 하나가, 요런배 사립 차림 늙은이 하나, 이거 하나라는 소리를 집어넣습니다. 눈 내리는 강에서 홀로 낚시해, 눈 내리는 차가운 강에서 홀로 낚시해. 그래서 눈이 내리면 차갑단 말은 당연히 춥겠죠. 그래서 풀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눈 내리는 강에서 홀로 낚시해. 천산 조비절이요 만경인종멸이라 고주 사리봉이 독조 한강설이라.
천산 초비절이요 만경인종멸을 고주 사리봉리에 독주한 강서를 방도자 부르라 가도 이 방도자 부르라는 말은 이 도자는 도사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 산속에 응가하는 도사를 찾아갔다가 그가 마침 밖에 나가고 집에 없어서 만나지 못하였다는 것을 그 동자의 말을 빌려서 설명한 작품입니다. 이 가도라는 인물은 당나라 시인으로서 자는 랑선이라 합니다. 그래서 흔히 가랑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때 젊은 시기에는 불가에 입문해서 이름을 무본이라 했죠. 그래서 성무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한퇴지를 만나가지고 한퇴지가 이 가도의 그 재주를 인정해서 그런 불가를 벗어나고 유학을 하라 이런 권유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불가를 그만두고 유학 쪽으로 돌아온 인물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진사시에 급제까지 진사시험에 응시해서 급제까지 한 인물입니다. 이 작품은 거성에서 이 모시러자 운으로 쓴 것이죠. 이 거와 첫자가 모시러자 운에 들어있는 글자입니다. 송하문동자 언사치하거라 지제 차산중이나 운신군이자라. 송하문동자라 이것은 솔날에서 동자에게 물었다. 얘기는 가도가 지금 그 자기 어떤 이름을 들어보고 동경하고 있는 자기가 동경한 어떤 도사를 어떤 산중으로 찾아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 찾고자 하는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소나무 밑에 있는 동자에게 물어본 겁니다. 물어봤다. 그래서 여기까지 물어본 말이고, 그럼 뭘 물어봤느냐 소리는 아직 없습니다. 동자에게 물어봤는데 이 언자는 뭐냐?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얘기죠. 누가? 동자가 이렇게 답을 했다는 얘기죠. 언사체께라 우리 스승께서는 약을 캐러 가셨습니다 하고 참 대답을 하더란 얘기죠. 그런데 이 언자를 여기까지 동자의 대답을 여기서 말씀자를 끊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이 말씀자를 끝까지 가서 동자의 대답이 여기까지 간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말이 틀리지 않죠. 송하문동자 하니 언사 제약가라. 그래, 첫 구는 가도가 물은 말이고, 아래 세 구는 일단 전체를 세 구를 동자의 대답이라고 일단 이해를 해보죠. 이 도사를 찾아가는데 그가 집에 없는 겁니다. 그래 소나무 밑에 머무르고 있는 동자에게 도사 행방을 물어보니까 동자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스승은 지금 약초를 캐러 이 산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짙게 끼어서 어디 계신지 몰라가지고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승은 약을 캐러 가셨는데, 근데 약을 캐러 가는데 어디 멀리 딴 곳으로 간 거 아니라 그냥 이 산은 바로 여기 보이는 저기 산이죠. 이 산 속에 있는 거죠. 어디 가지 않고 다만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산 속에 있는데, 그래서 쉽게 불러올 수 있고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뭐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구름이 있는데 워낙 짙게 낀 거죠. 구름이 깊다, 구름이 짙게 끼어서 후지차라. 장소를 알지 못하겠다. 어디 계시는지, 어디 골짝, 어디 능선, 어디가 계시는 그 계시는 장소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란 얘기죠. 이걸 이제 다시 그 의미, 저기 의미를 한번 더듬어 보면은, 이 작자의, 이 가도란 작자, 자기 자신도 산중에 응가하는 도사와 서로 의기가 서로 통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해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할 수도 하고 있는 일도 있고 바쁘지만은 다 그런 것을 일단 제어하고 어렵게 먼 길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마침 주인이 집에 없는 겁니다. 집에 주인이 현재 없다는 얘기는 벌써 뭔가 일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조짐이 벌써 보이죠. 그런데 한 가지 다행한 것은 그 도사를 모시고 있는 동자가 있는 것이죠. 그 동자도 없으면 더 막막할 텐데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 동자를 통해서 그 도사의 행방을 한번 물어서 알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작자는 아무래도 그 도사를 만날 인연이 없다고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작자 자신이 도사를 만나고픈 염원이 일단 간절합니다. 그리고 동자도 적극 도와주려고 생각을 했죠. 그럼 만나주려고 한번 시도를 적극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사도, 그 도사 자신도, 도사는 이게 이제 가도가 온 줄 모르겠죠. 하지만 그 도사가 일부러 찾아온 이 가도를 일부러 만나고 싶지 않아서 안 만나려고 산에 들어가서 약을 캐고 있는 것도 아니란 얘기죠. 거기가 아닙니다. 올 줄 몰랐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거죠. 자기는 만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고 동자도 가르쳐 주려 하고 그리고 또 도사도 억지로 일부러 만나지 않기 위해서 피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뭔가 결국은 못 만나게 된 것이 뭐냐 하면은 구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산을 온통 아주 감싸고 있어서 도사의 위치를 내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사와 만남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 방문객은 세속을 떠난 그 도사를 죽게 대등한 입장으로 만나기에는 아직 세속의 때를 벗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이 소나무, 그리고 이 동자, 그리고 약, 그리고 이제 이 구름, 이런 등의 소재는 일반 세속과는 참 동떨어진 신선도사의 소유물이다. 신선도사에 속한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소나무라는 것은 뭐냐? 여러 그 소목 중에서도 참 시들지 않고 장수한다고 해서 송학이라고 그러죠. 송학. 보통 소나무와 학과 병칭의 송학인데 이 송학은 신선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신선이 학을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뭐 학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 뭐 이런 그 전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자는 또 어떤 뭐냐? 동자는 어린아이인데 한 12, 13세 또는 15, 16세 되는 정도 이제 아이를 동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동자는 천진무구한 천성을 그야말로 고스란히 보존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때가 끼지 않은 도사의 시중을 드는 그건 아이도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약이라는 것도 약도 여러 가지가 많죠. 수많은 약죠. 약이 이제 뭐 보약도 있고 뭐 사하는 약, 그 보와 반대되는 게 사죠. 사약도 있고 좋은 약, 나쁜 약, 독약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약이 종류가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약은 선약, 신선약입니다. 도사 자기 자신에게 관계되는 말하자면 황정 같은 거. 그리고 영지. 또 산상.
이런 유들, 이런 약, 도사와 그렇게 불로 장생할 수 있는 자기와 관계된 약을 캐러 간 것이죠. 그래, 그 약이 해당되고, 또 구름도 뭐냐, 이것도 세속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신선은 흰 구름을 타고 어디 매인 데 없이 자유자재로 오간다. 그런 의미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 그 자체도 역시 어디 매여 있지 않고 참 피어올랐다가 다시 사라졌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람 따라서 그야말로 이제 어디 매인 데 없이 돌아다니는 그것을 이제 구름의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러한 소재들이 이제 앞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묻고 대답하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그 묻고자 하는 뜻, 이건 뭐냐, 이것이 뭐냐 하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자 하는 그 주제를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거기서 그 요구를 자연스럽게 이제 요구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답을 들어보겠지요. 그런데 여기 이 시에서는 그와 같은 당연한 그 질문과 대답의 형식이 무시됐지요. 그런데 뭘 물어보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연한 그런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물어보지 않았는데 스승이 어디 가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데 스승이 어디 가고 안 계시느냐 어디 가셨느냐 물어본 것이 저절로 읽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건 왜 그러냐, 이 말씀문자 그 대답 속에 질문의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물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무엇을 물어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들이 바로 그 수준 높은 그 한시의 그런 매력, 한문의 매력이지 않는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송하문 동자하니 은사체례가라 솔날에서 동자에 물어봤더니 은사체례가라 스승은 약속해러 가셨나이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대답을 여기까지 일단 보는 걸로 봅니다. 우리 스승께서는 스승은 약을 캐러 가셨나이다. 지제 차산 중이나 운심무지처라 그야 물론 이 산 속 계실 터이나, 그야 물론 이 산 속에 다른 데 아닌 이 산 속에 계실 터이나 운심부지처라 구름 깊어 그곳을 모르옵니다. 구름 깊다는 소리는 짙다는 소리죠. 구름 짙어 그곳을 모르겠습니다. 부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른다는 말이 알지 못한다는 말이겠죠. 구름 깊어 그곳을 모르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다시 원자를 그냥 대답을 여기서 끝난 걸로 했을 경우에는 스승은 약속해러 가셨다 하네. 그래 소랄에서 동자에 물어봤더니 스승은 약속해러 가셨다 하네 하면서 여기는 이제 그 작자의 말로 봤을 때 그야 물론 이 산 속 있을 터이나 이 산 속에 있을 것이지만 이 소리죠. 구름 깊어 그곳을 알 수 없어라. 구름 깊어 그곳을 알 수 없어라. 이렇게 여기 이제 동자의 대답을 들어보고 작자가 마지막에 자기의 의사를 얘기한 작품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송함문동자하니 은사의 제약을 지제 차산 중이나 운심부지처럼 잠부 무명시라. 이 잠부라는 것은 누에잠 지엄이부, 누에 치는 안악내라는 뜻입니다. 누에를 길러 고치를 얻어내고 씨를 뽑아 비단을 짜고 하는 그 일련의 그 길쌈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포녀자의 시각에서 이 작품이 쓰여진 것입니다. 이 잠부가, 누에 치는 이 안악이 성안의 도해지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와 생각하니까 참 비감이 들어서 눈물을 흘렸는데, 누에를 치지 않는 자들이 모두 비단 옷을 입고
누에 치는 고생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참 누에를 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참 비단옷을 몸에 걸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누에라 하면은 우선 또 생각난 것이 뽕나무가 나죠. 누에 먹을 거리는 이제 뽕잎인데, 그리고 이 누에가 최초에, 그러니까 누에가 나와서 누에를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실고치, 누에가 발견하고 누에가 이제 고치를 또 만들죠. 그래서 속에 들어가서 이제 번데기가 되고 그것을 또 실로 뽑아가지고 비단옷을 만들고 이제 그러는데 최초에 그 누에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뽕잎을 발견하고 하는 그런 전설이 한 가지 그 일화가 있죠. 그것이 수신기라는 그 전설 같은 얘기를 기록하는 책이 있죠. 이 수신기의 그 뽕나무와 이 누에고치에 관한 그런 고사가 실려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아주 옛날 그 상고 쪽에 어떤 사람이 딸하고 식구는 자기 딸과 딸 하나 있는 거예요. 둘이 사는데 이 사람이 멀리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 남아있는 것은 자기 딸 하나가 남아있었고 아직 시집 안 간 참 소녀였는데 그 딸은 또 혼자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말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말도 한 마리 있는데 그 말이 순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달 지나고 1년, 2년 가다 보니까 이게 혼자 사는 게 너무 어렵고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같이 있다가 장난 삼아서 말한테 네가 내 아버지를 모시고 온다면 내가 너에게 시집가마. 이렇게 말에게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그랬더니 말이 굴레를 풀고 고삐를 그냥 물어뜯고는 달려나가요. 달려나가더니 며칠 만에 진짜로 자기 아버지를 그 말 등에 업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이제 그 소녀는 참 그립던 자기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또 행복하게 가정에 살고 있는데 근데 말이 볼 때 이 소녀가 약속을 안 지켜요. 자기한테 시집 온다 그러더니 그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이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서 막 뒷발질을 하고 막 무릎들려 하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니까 그것을 어디 하냐, 그 딸한테, 그 소녀한테 그런 행패를 부린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 말이 왜 그런다냐? 했더니 딸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을 자초지종의 얘기를 쭉 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저게 짐승이 화인데 참 애지중지하는 내 외동딸을 지한테 시집 안 온다고 쳐낼 수가 있느냐, 저 짐승이. 그래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 말을. 죽이고는 말 가죽을 벗겨서 그걸 햇볕에다가 말렸습니다. 그래서 말 가죽은 그것은 쓰임새가 있죠. 햇볕에 이제 말고 있는데 마침 그 소녀가 말가죽 널려있는 그 말가죽 옆으로 지나가니까 말가죽이 갑자기 살아서 꿈틀거리더니 그 소녀를 그냥 감아서 싸고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적이 없이 흔적이 없어서 어디 가버렸어요. 그래 이제 아버지가 그 딸 찾으러 이제 나서서 어디 한참 찾다가 보니까 어느 나무가지에 걸려 있는데 걸리는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말 가지고 하고 자기 딸 입던 옷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무에 걸려 있고 그래서 이게 분명히 자기 딸의 흔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들이 그 옆에는 보니까 그 누에들이 그냥 수많은 누에들이 널려 있어요. 그 나무 위에. 그리고 그 잎사귀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그 말 가죽하고 그 소녀가 누에 고치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변했다는 얘기인데 그 누에들이 그 나중에 이제 죽은 뒤에 그 나무 이름을 그러니까 그 누에들이 그 잎을 먹고 있었던 그 나무 이름을 상이라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뽕나무 상자인데 이 상자는 뭐가 같느냐. 예, 죽을 상자와 음이 같죠. 예, 근데 나무를 그냥 나무목부터는 그냥 상이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나무를 붙인 상으로 하면서 음이 같으면서 뜻도 같은 죽을 상자 의미로 이 상자를 썼습니다. 그 나무 이름을. 그래서 지금 후대에서는 상자를 뽕나무상 하지만은 사실은 죽을 상자라는 의미에서 이 상자를 썼다.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저기 이 작자는 무명시라 이렇게 했는데, 무명시란 말은 그 작자를 누군지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읽을 때는 무명시 이렇게 읽는데, 무명시라 이렇게 읽을 때는 어떻게 보면 무명시 이래서 이름이 없는 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무명시 하면은. 하지만 그게 아니고 무명시죠. 무명시, 무명시 하지 말고 무명시 하든가, 아니면 똑같이 무명시 이렇게 해야지, 무명시 해서 명에서 소리가 띄어지면 안 됩니다. 명시가 없는 인물. 시는 성시라고 해서 성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명성인데 명성이 없다. 명성을 돌리면은 성명이죠. 성과 이름이 없다. 이 작자에 대해서는 성과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데에서 무명시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 이 고문진보 이 전집에서는 잠보하고 무명시 하면서 이 작품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송나라 때 이 장유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료 그 검색이나 그런 정보 활용에 의해서 참 과거에 모르고 참 그냥 넘어갔다는 그런 사실들이 하나씩 그 쉽게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은 잠부는 결국 장유라는 사람의 이제 작품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장유라는 사람은 호를 백운편학 또는 백운응거 이렇게 부른 사람입니다. 이 호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 활동을 그다지 하지 않고 그냥 응거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주 재주도 뛰어나고 학식도 대단했지만 시험을 보면 그때마다 낙방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관로에 진출을 하면은 과거의 시험 범으로서 거의 관문인데 그걸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벼슬살이를 하지 못한 그런 인물입니다만은,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지모가 출중하고 아주 계략이 또 아주 친밀하고 해서 이제 국가에 상소문 올리고 할 때는 이 사람은 말이 많이 채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재상들, 여의관이라는 인물과 문헌박 같은 그런 명상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의관, 그리고 문헌박, 다 재상이었죠. 이 사람들의 그 명사들의 그런 인정을 받고 큰 그 대우를 아주 융숭한 대우를 받고 이제 그런 인물이죠. 이 작품은 평성의 진짜 참진짜 운으로 따라서 진 작품입니다. 인이 참진짜 운동에 들어있죠. 자길도 성곽하야 귀래 누만간이라. 자길도 성곽이라. 이것은 어제 성곽에 이르러서, 성곽이란 것은
성곽이 그 자체가 성이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 성과 곽이 다르죠. 성은 내성이고 곽은 외곽. 그래서 내성은 바로 성의 중심이고 곽은 성의 주변들이. 그래서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에 성이 있고 바깥 성은 또 곽이라 그러고. 그래서 성곽 자체가 사람이 모여 사는 도해지,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성곽에 이르러서 성곽에 간 거이죠. 돌아와서는 눈물이 수건에 가득하네, 수건에 흥건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이 자기라는 것은 또 어저께 갔다, 이게 의미가 여기서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시기는 어저께 하는데 열흘 전에 갈 수도 있고 한 달 전에 갈 수도, 아니면 1년 전에 갈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는 어제 갔다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가깝기 때문에 가서 느끼고 보고 했던 것이 생생하게 아주 그대로 남아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어제라는 시점 때문에. 그리고 성곽에 갔다는 얘기는 성곽에서 참 동떨어진 저 멀리 그 산간벽지에서 살던 사람이 어쩌다가 그곳에 한번 갔다는, 말하자면 성곽 아닌 데서 아닌 데가 이 사람의 생활 근거지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곽에 갔다는 말은. 그리고 귀래 누망간이라, 귀래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그 상간의 그 오지, 그 벽지의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건 돌아오는 도중이라 볼 수 있지만 여기는 귀래 자체를 왔다가 보는 것이 조금 더 논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눈물이 수건에 흥건하네. 여기서는 눈물이 수건에 가득하다, 흥건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현재 옆에 보는 사람 시각에서 봤을 때 잔뜩 울어가지고 수건을 잔뜩 자꾸 닦고 흐르는 눈물 닦다 보니까 수건이 젖어가지고 참 흥건히 젖었더라, 이런 얘기인데,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흘날 정도로 그렇게 슬펐느냐, 그 말은 이제 밑에 답이 나온 겁니다. 변신 기라자 불시 양겸이라 몸에 두르고, 몸에다가 기라는 비단기 비단나, 몸에 비단을 두른 사람은, 온몸에 비단을 감아 두른 자는, 그 사람들은 누에를 기르는 사람이 아니었더라, 양자민이 아니었더라. 시자는 의미가 없죠. 양자민. 그런데 이제 자기는 양자민 사람이고 항상 누에 치고 고생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성이 가서 봤더니 참 정작 그런 누에 기르는 거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비단 옷을 몸에 치렁치렁 걸치고 있더라. 이것을 봤을 때 거기에 느끼는 감정이 워낙 비감해져서 눈물이 저절로 흘러가지고 참 한없이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품은 그 누에 치는 가난한 그 아낙네의 그 처지와 심정을 그야말로 진솔하게 노래한 시입니다. 그래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사회의 그 부조리한 면을 이 작품으로 고발한 거죠. 그래, 고생을 모르고 참 호의호식하고, 그래 영화를 누리는 계층에게 참 자성의 또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기일도 성곽하야 귀래 누망간이라, 이걸 풀이하면은 어제 내 성곽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와선 수건에 눈물 흥건해, 돌아와선 수건에 눈물이 수건에 흥건해도 되지만은 돌아와선 수건에 눈물 흥건해, 또는 또 돌아와 하염없이 눈물 흘리네, 이렇게 해서 의미만을 취했을 때는 돌아와 하염없이 눈물 흘리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변신 기라자 불시 양자민이라, 온몸에 비단폭을 감아두는 자, 온몸에 비단폭을 감아두는 자는 불시 양자민이라 누에 치는 사람이 아니었다네. 그래서 그런 느낌에 의해서 참 비감해져서 참 인생에 이렇게 운명이 따로 있는가 보다, 출신 성분이 처음부터 달라가지고 이렇게 되는가 보다 해서 자기의 그 처량한 그 운명, 그것을 한탄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도성과에 가야 귀래로만 건을
변신기라이자는 불시양자민을. 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